안녕하세요. 차라입니다. 아까 영상 찍다가 다시 찍어야 돼서 피곤하네요. 이번 영상은 제 채널에도 올라가고 김비트 채널에도 올라가는데 음, 영상을 자주 못 찍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머리가 굉장히 많이 정리가 돼야 되고 또 올바른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게 신념이 좀 있어서 물론 제 주관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영상을 좀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여기 메모장에 써놨는데 미국 금리랑 뭐 CPI랑 PC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건데 최근에 되게 화두죠. 도대체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혹은 인간들이 얼마나 언제 전부터 미국 금리에 관심이 많았으며 CPI, PC에 대한 단어도 많이 생소했을 텐데 올해 들어서 너무 많이 얘기가 나오고 뭐 인플레이션은 관심이 많았을 수도 있고 일단 금리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금리는 레이 달료가 쓴 책에서도 봤었는데 그 금융위기 템플릿을 보다 보면 도표화가 되어 있어요. 네, 모든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금리는 우하향이에요. 맥스표로 보면 지금 이게 맥스표로 보고 있는 미국의 금리 상황인데 1981년 14.63포인트 전에 여기 어디지? 1980년 이게 8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단 2차 석유 파동이 78년도부터 80년까지 있었죠. 그 전에 이 구간이 이제 80년도에 금리를 올린 거죠. 이게 석유 파동 때문에 아마 올린 걸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이제 또 그 사람이 얘기를 많이 하죠. 저기 뭐냐 그 카산드라라는 그 트위터 닉네임을 사용하는 2008년 금융위기를 맞췄던 유명한 사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분도 이제 요때 70년도 80년도까지의 모델을 얘기를 했었어요. 트위터에서 경제가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금리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다. 이제 그게 70년도부터 80년도까지 딱 10년을 보면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죠.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아 왜 기억이 안 나지? 마크 저커버그 그 이름밖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빅쇼트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모델 따라갈 거다. 근데 그분도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게 이 당시에는 석유 파동이 1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차가 여기서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 때문에 지금 공급 문제로 인해서 뭐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얘기가 길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근데 전쟁이 났다가 안 났다가 났다가 안 났다가 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전쟁 발발한 지 거의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뭐 일단 모르는 상황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쨌든 근데 어제 파월의 연설을 보다 보면 그런 대목이 있어요. 약간 원래는 파월이 많이 보는 게 CPI를 많이 본다 했습니다. 네이버에 치시면 나와요.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6월 달부터 얘기를 영상에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카톡방에 PC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근원 물가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약간 제외한 물가 지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 PC는 거의 먹고 사는 것에 해당하는 밀, 뭐 옥수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됐던 걸로 좀 기억을 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CPI는 높은데 생각보다 PC는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에너지 플레이션에 좀 가깝다. CPI는 에너지가 또 들어가니까 천연가스와 석유 얘네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조차도 당연히 높게 나오는 거죠. CPI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 CPI에 에너지 항목이 포함이 돼 있다. 그리고 에너지가 높으니까 CPI가 되게 높게 나온다. CPI가 높게 나오니까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온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리려고 한다. 자, 근데 웃긴 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CPY와 PCE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걸 기준으로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립니다. 되게 간단한 게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면 더 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약간 이런 가설이 좀 생기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을 하는 게 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일단 보는 것도 하지만 차트적으로는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알려고 해요. 그 다음에 현재를 보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하면 더 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 CPI랑 PC 보면은 이 물가 얘네는 결국 원자재와
쉽게 말하면 원자재 플러스 에너지라고 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원자재에는 뭐 구리, 뭐 이런 철강 이런 것도 들어가고 먹고 사는 것에 해당하는 옥수수, 커피, 설탕, 밀, 면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에너지는 뭐 아시다시피 석유, 천연가스 등등등이 있겠죠. 근데 보면 되게 간단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네이버에 원자재 가격이라고 치면 차트를 되게 중학생 정도 수준이면 볼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3년, 5년, 10년 펼쳐서 보면 지금 7월 달의 원자재 가격은 대충 눈짐작으로 봐도 2022년 올해의 1월 달 가격과 유사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난 7개월 동안의 고점은 5, 6월 달이 고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항목들은 보통 PC에 해당하는 면과 옥수수와 대두, 설탕, 커피 이런 게 4, 5월이 거의 4, 5, 6월이 거의 고점이었고 거의 1월달 가격 혹은 21년도 후반의 가격까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자재는. 근데 일단 인플레이션은 이 수치들을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는 건 지난달 6월 달 걸 가지고 6월에 이 원자재 에너지 가격을 가지고 인플레이션 높네 낮네 얘기를 하고 결국 높네가 나왔으니까 금리를 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 6월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봤죠. 현재 인플레이션이 현재를 높인 거죠. 금리를 0.75를. 그럼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봐야 되는데 현재 이 원자재와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8월에도 하향이 된다면 8월에는 FOMC가 없으니까 9월에는 적게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파격적으로 금리가 동결되지 않을까라는 게 두 번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어제도 얘기를 했고 오늘도 이제 아는 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미친놈 취급을 받았어요. 뭐 긍정적으로 미친놈인 거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가정을 열어두는 게 좋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만약에 9월 FOMC 때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춰서 올리거나 결국 올리는 거죠. 아니면 동결하거나 라면 그 다음 미래는 자산시장이 좋을 수 있다라는 예측과 가설이 생기는 거죠. 아, 오늘 좀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왜 그러면 동결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라고 보면 미국 금리는 아까 봤다시피 80년도부터 우하향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더 분석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 여기 고점, 그다음 여기로 보면 결국 미국 금리는 우하향. 그러니까 결국은 추세가 이것도 인간 심리화 같은 거라서 추세가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결국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 같냐 아니면 떨어질 것 같냐라는 것에 되게 민감할 텐데 지금 당장 우리는 올해 동안 오를 것 같다라고 제가 1월에 얘기를 했고 올랐다가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오를 것 같냐라고 보면은 이렇게 놓고 보면 금리는 2.5에서 한번 꺾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걸 맥스로 봤을 때고요. 10년으로 보면 지난 10년 동안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가 2019년도에서 20년도 사이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19년도에 2.5 정도가 맥스였습니다. 거의. 따라서 이 구간까지는 갈 수 있죠. 이번에 이제 올렸으니까 거의 2.5까지 가겠죠. 근데 이 이상으로 가면 약간 추세가 더 상승으로 바뀌기 때문에 좋진 않은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저는 2.5에서 많이 올려봤자 3, 뭐 3은 당연한 얘기죠. 어제 파월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심리라는 게 되게 웃긴 게 0.75를 두 번 올리고 동결하면 매우 호재로 받아들이고 0.75를 두 번 올리고 0.5나 0.25로 올리면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이제 꺾이나 보다라고 심리적인 컨센서스가 생긴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뭐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인플레이션은 원래 보통 2%를 잡습니다. 매년 2%의 물가 상승률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우리는 보는데 PCE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4.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2%를 감안하면은 전쟁이 나고 별 지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7%밖에 사실 오른 게 아니에요. 이 에너지를 제외를 한다면. 그래서 좀 당장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큰 이슈가 있는 것 같진 않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왜냐? 2.7%가 올라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게 그동안 무한적인 그 양적 완화 정책을 각 나라들에서 펼쳤기 때문에 근원 물가 지수가 2.7%밖에 인플레이션과 괴리가 안 난다는 거는 생각보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2%는 당연히 깔고 가는 건데
이게 4.7%가 나왔으니까 깔고 간 2%를 제외하면 2.7%밖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 것 치고는 안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뭐 아시아와 미국 쪽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유럽 같은 데는 사실 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크니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게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어떤 영향을 받는 이유는 세계 질서를 잡는 상황이 미국이 존재하고 있고 그 세계 질서의 경제권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왜 중요하냐면 세계 기축화폐가 기축통화가 달러이고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의 견고한 위치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굉장히 피스풀하고 노멀하고 스테이블한 그 상황이었잖아요. 중간에 뭐 그리스가 파산하고 베네수엘라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고 터키의 뭐 리디미네이션 이후에도 엄청나게 물가 상승이 있고 뭐 이랬지만 결국은 약간 글로벌리한 이거 뭐라고 표현했지? 세계화라는 포커싱된 그 단어 안에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게 너무 밝혀졌고 미국은 생각보다 민주당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에게 제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큰 힘이 되게 제재를 하고 있진 않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굉장히 세퍼레이트 됐다고 분리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계화가 하나의 핵심 키워드였는데 지금은 본의 아니게 전쟁으로 인해서 분리 현상이 일어났다. 뭐 아시아랑 유럽이랑 아메리카 쪽이랑 경제가 다르게 흘러가고 뭐 각각의 인플레이션율도 다르고 CPI나 PC도 굉장히 다 다른 걸 보면은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는 거는 미국의 어떤 금리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옛날만큼 많이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진짜 쉽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해서 정말 쉽게 저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한테 전달을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까지 시간이 꽤 길었고 그만큼 한 번에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뭐 세 번째는 비트 차트를 한번 봐야겠죠. 비트 차트 보면은 좀 더럽죠. 뭐 좀 어지럽게 켜놨는데 다 제끼고 보면 어쨌든 해시리본이 떴고 해시리본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이 노란색 저항선은 최근에 이 상승 추세를 그어놨던 건데 일단 저항을 맞았고 근데 넘을 가능성을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풀코인이니까 당연히 오른다고 보니까 풀코인이겠죠. 네,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주봉도 생각보다 괜찮아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월봉도 이대로 마감하면 꽤나 괜찮죠. 여기는 바이낸스니까 거래량 이벤트를 해서 월봉 캔들이 너무 거래가 많이 나왔는데 다른 것들도 코인베이스로 보는 게 좋은데 코인베이스도 거래량이 꽤 많이 나왔어요. 주봉도 보면 거래량이 많이 나온 상태고 그래서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 심지어 이 MA 200일선이 꽤나 중요한 지지 및 저항 역할을 하잖아요. 지난 하락장 때도 코로나 때도 여기를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왔고 18년 하락 때도 여기를 지켰으니까 이번엔 깨졌고 이 깨진 이유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떨어져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애초에 깨질 거라고 생각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17,800달러에 대한 저점설을 얘기를 4월 달에 아마 했죠. 그 다음 어쨌든 여기가 지난주에 이게 마지막 날 올라가나 싶었으나 바로 마지막 날 오전 7시 15분에 철퇴를 때려 맞으면서 월요일 날 오전에 뚫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 그래서 음봉으로 시작을 했으나 어쨌든 현재로서는 양봉으로 이 위에 있네요. 이 위에서 마감을 할 것 같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세 번째 얘기고요. 자, 네 번째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시작을 합니다. 매년 있는 가장 큰 한국에서의 블록체인 행사인데 개인적으로 돈이 좀 들 수도 있어요. 티켓 가격이 아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였던 것 같은데 본인이 크립토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있다.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이해가 있고 네트워킹도 하고 싶다. 혹은 뭔가 정말 나는 이 크립토 맥시 같은 느낌에서의 어떤 IT적인 기술과 파이낸스에 대한 조언을 어떤 인사이트가 되게 필요하다. 전 추천합니다.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듣는 세션들이 어, 굉장히 인생을 그러니까 자기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들으면은
충분히 인생을 바꾸거나 또 젊으신 분들은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오시는 스피커들도 되게 대단합니다. 뭐, 이거 돈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탈릭도 오고, 뭐, CG도 오고, 되게, 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그래서 저도 일단 가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매년 있는 가장 큰 행사니까 홍보를 하는 게 뭐 맞지 않을까 싶어서 뿌듯한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오씨, 오. 네, 그래서 가실 분들은 가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 정도로 영상 찍으면 말도 잘했고 적당한 시간 동안 찍은 것 같네요. 네, 영상 이해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